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기업은 바로 풀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는 POOL이죠. 네, POOL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최신 분기 실적 발표 자료랑 투자은행 베어드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리고 업계 동향 보고서까지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계 최대 수용장 용품 유통업체인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8%를 갖고 있고요. 8%나요?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투자은행 베어드가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 다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인데요. 이렇게 거물급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20% 넘게 하락했어요. 그렇죠. 과연 지금이 모두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한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기업의 그 강력한 사업 모델, 그리고 현재 마주한 역풍, 또 반등 가능성과 잠재적 리스크까지 네네. 저희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펼쳐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풀코퍼레이션의 사업 모델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지루하지만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지루할 정도로 안정적인데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을 쌓았다는 뜻이죠. 성이요? 네. 이 회사는 단순히 물건 파는 소매업체가 아니고요. 미국 수영장 용품 유통시장의 거의 37%에서 40%를 장악한 일종의 지배자입니다. 잠깐만요. 40%요? 아니 그 정도면 거의 독과점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유율이 가능하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해자,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SCP, 수피리어 같은 자체 유통 브랜드를 5개나 가지고 있어요. 아, 자체 브랜드가요? 네. 이걸 통해서 미국 전역에 460개가 넘는 영업센터, 그러니까 물류 거점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460개. 와. 그리고 공급사가 2,200개, 여기서 받는 제품이 20만 개가 넘고 이걸 다시 12만 곳의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영장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풀코퍼레이션에 전화 한 통하면 웬만한 건 하루 이틀 안에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약간 수영장 업계의 아마존 프라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가 딱이네요. 네. 작은 경쟁사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조금 싸게 판다고 해도 이런 전국적인 물류망이랑 제품 구색을 따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첫 번째 방어벽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수영장 산업이라고 하면 경기를 엄청 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돈을 좀 쓸 때나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이 회사의 핵심이 숨어 있어요. 핵심이요. 전체 매출의 약 60%가요. 신규 수영장 건설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기존 수영장의 유지 보수에서 발생합니다. 아, 60%나요? 와, 그 말은 신규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도 이 회사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한번 설치된 수영장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니까요. 미국에만 이미 540만 개가 넘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540만 개? 네. 이 수영장들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정기적으로 화학약품을 넣어야 하고 낡은 펌프나 필터 같은 부품을 교체해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사실상 구독 서비스랑 비슷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CEO인 피터 아반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기존 수영장 설비의 노후화가 지속적인 리모델링과 보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규모의 경제에 안정적인 유지보수 매출까지. 이 두 가지만으로도 되게 강력해 보이는데 해자가 더 있습니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장악력입니다. 공급망이요? 네. 풀코퍼레이션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오는 수준을 넘어서요. 헤이워드나 펜테어 같은 핵심 장비 제조사들하고는 아예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독점 계약이요? 네. 즉, 수영장 시공업체가 최고 품질의 펌프나 필터를 쓰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풀코퍼레이션을 통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기술적인 해자인데요. 바로 풀360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풀 360이요? 네. 이건 고객사인 수영장 시공업체나 관리업체들이 쓰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걸로 주문, 재고 관리, 고객 관리, 심지어 수질 분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모든 업무 데이터가 거기에 다 쌓이니까 다른 업체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른바 락인 효과를 노린 거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실제로 최근 전체 매출이 17%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7%나요? 네. 한 번 이 시스템에 익숙해진 고객은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서 다른 유통업체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해자입니다. 아니,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빈틈없는 사업 모델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작년에 주가가 20% 넘게 빠졌냐는 거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정적인 유지보수 매출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에 있습니다. 나머지 40%요? 네, 이 40%는 신규 수영장 건설이 한 20%, 그리고 대규모 리모델링이 한 20%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하,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바로 이 40%가 맞았다는 거군요. 사람들이 큰돈 두는 공사는 뒤로 미루기 시작한 거고요. 맞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평균 6만 달러였던 수영장 건설 비용이요. 최근에는 9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9만 달러요? 네, 9만 달러면 웬만한 고급 세단 한 대 값이잖아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죠. 와, 9만 달러. 그 돈이면 차라리 피지에서 직접 공수한 물로 채워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 신규 건설이 줄 수밖에요. 그렇죠.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 역풍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작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커요. 금리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플로리다에서는 매출이 1% 성장했지만 네. 주택 시장이 급격히 둔화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서는 각각 3%씩 감소했습니다. 아, 지역별 편차가 크네요. 그럼 제품별로도 차이가 있었겠네요. 필수품이랑 사치품의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작년 3분기 실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이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과 같았어요. 가격을 3% 올리고 필수 유지보수 부품 판매량을 1% 늘리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거기까진 좋은데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화학 제품 가격이 1% 떨어지고 또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재량 소비를 2% 줄이면서 뒤에서 잡아당긴 거죠. 아, 결국 앞으로 나아간 만큼 뒤로 밀리면서 전체 매출은 겨우 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 순환의 역풍을 진짜 온몸으로 맞으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2026년, 그러니까 올해에 닥칠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고요? 네, 바로 원가 압박입니다. 수영장 펌프나 제어 장치 같은 핵심 장비에 구리랑 은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리와 은 가격이 2020년 이후에 각각 114%, 289%나 급등했습니다. 이 비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사고 투자은행 베어드가 매수로 등급을 올렸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그들은 우리랑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을 텐데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강세론자들이 보는 핵심 논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어드 리포트의 핵심 문구인데요. 과도한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 선반영됐다. 네, 시장이 고금리, 소비 위축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주가를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렸다는 분석이죠. 일종의 바닥 신호가 보인다? 이런 거군요. 혹시 근거가 있나요? 네, 작년 3분기 실적에서 아주 중요한 긍정적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건축자재 매출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4%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아, 건축자재요. 네, 이건 그동안 미뤄왔던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가 조금씩 재개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CEO 피터 아반도, 시공 활동이 확실히 견고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죠. 알겠습니다. 바닥 다지기는 시작된 것 같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반등의 촉매제, 그러니까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결정적인 한 방은 뭘까요? 단연 금리 정상화입니다. 금리군요. 네, 만약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신규 주택 건설과 대규모 리모델링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이 지연된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더해진 거고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가 22배에서 23배 수준이던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과거 10년 평균이
24배에서 26배 사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낮은 수준이죠. 아, 평균보다 낮군요. 네, 이 기업의 가격표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과거보다 저렴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이 회사는 22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했고요. 무려 1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15년 연속이요. 네, 최근 분기에도 주당 1.25달러로 배당금을 올렸고 꾸준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주주에게 꾸준히 이익을 환원하는 모습. 이게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강세론의 논리도 아주 탄탄하네요. 버핏과 베어드가 괜히 들어온 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를 짚어주시죠. 약세론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거시경제 의존성입니다. 아, 역시 외부 활경이군요. 네, 지금의 모든 회복 시나리오는 결국 금리가 조만간 안정되거나 인하될 것이라는 큰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거나 경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이 모든 기대감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말고 그럼 내부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경쟁이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문제요. 40%를 점유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아직 60%의 시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정말요? 경쟁사인 라담그룹과 앤서니 앤 실반 풀즈가 바로 이달 2026년 1월에 동시에 새로운 CEO를 임명했습니다. 동시에요? 네, 이건 보통 업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풀코퍼레이션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죠. 아, 원가 압박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구리, 은 가격 급등분을 소비자에게 성공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면 마진이 줄어들 위험이 있고요. 또 화학 제품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면 이것도 수익성에 부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M&A 리스크입니다. 풀코퍼레이션은 작은 지역 유통사들을 인수하면서 성장해온 회사인데 현재 부채가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인수를 하거나 기존에 인수한 기업과의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봤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풀코퍼레이션은 한마디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라는 강력한 방어적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네, 그렇죠.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나머지 40%의 경기 순환적 사업, 즉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부문의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투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투자는 2026년에 금리가 안정되고 주택 및 리모델링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베어드는 그 가능성에 돈을 걸고 있는 거고요. 아주 명쾌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오늘의 우리의 분석은 주로 금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풀코퍼레이션의 핵심 성장 지역은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같은 소위 썬벨트 지역입니다. 아, 날씨가 따뜻해서 수영장을 가진 집이 많은 곳들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어쩌면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단기적인 금리 변동 같은 파도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함께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조류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와,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 너머에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서 장기적인 조류의 방향을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풀코퍼레이션, POOL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회복의 수혜를 가장 먼저 입을 저평가 우량주일까요? 아니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함정에 빠진 주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